대한민국 99%를 위한 편파 방송 나는 꼽살이다. 와! 자, 나는 꼽살이다 제 171회 2부 시작합니다. 어디선가 나타나서 생명을 구하고 정의를 지키는 영웅 슈퍼맨. 우리 주변에도 많은 슈퍼맨이 있습니다. 바로 공익 제보자입니다. 어쩌다 슈퍼맨이 되어야만 했던 그들에게 세상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생명을 살린 2명의 간호조무사는 권고사직을 당했고, 장애인의 인권을 위해 싸운 선생님은 결국 사직했습니다.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는 슈퍼맨들에게 이제 우리가 감사를 전해야 할 때입니다. 시민사회 지지 캠페인 어쩌다 슈퍼맨에 함께해주세요. 아름다운 재단.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채순잔치, 가게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에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네,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알을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알을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알에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술친구를 창조하셨습니다. 어쩐지 하나님이 술만 내리실 리가 없습니다. 자, 오늘 달릴 건데 군뱅이 챙겼지? 맞다, 군뱅이. 야, 내가 한 포 준다. 이거 귀한 거니까 갚아. 술친구 먹으면 술자리에서 완전 날아다니잖아. 음주 생활의 퀄리티가 달라진다니까. 이 연말 회식도 술친구만 있으면 걱정 없어. 연말 회식 절대 강자 술친굼. 술친굼 공식 쇼핑몰 회원만을 위한 추가 증정 이벤트를 확인하세요. 네이버에 술친굼을 검색하세요.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나는 꼽살이다 171회. 저는 순학질 누나, 여왕볼 누나 김미화고요. 곽현아 씨는 지금 이제 오늘 또 일정이 있어서 영화를 찍으러 갔나요? 예. 영화는 당분간 안 찍으시나요? 아니, 뭐하러 가냐 물어봤는데 이야기를 안 해주더라고요. 이야기를 안 해. 말 못할 사연이 있나 봐요. 네. 수학문제연구소를 알차게 다지려고 지금 갔을지도 몰라요. 어찌됐건 곽현아 씨 가고 조금 있으면 이제 용띠리가 도착을 합니다. 우리 용띠리와 함께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경기도 용인에 있는 저희 카페에 이렇게 우리 띨띨한 동생들이 내려와 줬어요. 추운 날 너무 감사드리고, 우띠리는 오랜만에 여기 와보니까 뭐 어떤 느낌인지. 커졌어요. 커졌어요. 밖에 야외 무대도 벽을 없었는데. 누나가 터버렸지. 예. 뿔에 까가지고 뽀샤왔습니다. 그래서 딱 그 보자마자 네. 저기서 떨어야 되는구나 하는 직관처럼 딱 느꼈더니 진짜 춥더라고요. 진짜로 거기서 떨었어. 나중에 아까 내려오니까요, 거기 바람길이래요. 그거 알면서 거기가 진짜 순학질이 맞긴 맞아요. 인생 살면서 좀 시원한 곳에 좀 서 있기도 하고 벌판에도 좀 서 있어 보고. 여러분도 추웠죠?
그래도 여러분들은 좀 등 쪽에서 따뜻한 빛이 이렇게 선샤인 이런 게 이렇게 선샤인 하니까 우리 선대인 그러니까 선샤인 해야 되는데 제가 제일 추웠어요. 그러니까 엄청 근데 춥더라고요. 원래 선샤인 프로젝트는 일본에서 에너지 절감 프로젝트 이름을 그렇게 불렀거든요. 네. 마른 수건도 또 짜는 그런 정도의 일본의 에너지 절약 정책이 그게 선샤인이었어 이름이. 오늘 여기 그 나는 꼽살이다. 아까 이야기를 조금 들어보니까 처음 오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우리 그 옛날식으로 우리 우띠리하고 선띠리가 학교 이름 대면서 그 인사하던 게 있었잖아. 그런 거 오래간만에 한번 해보자. 아니요, 싫어요. 뭘 싫기는 뭐 싫어. 누나가 시키면 하는 거지. 자, 그러면 선띠리부터. 안녕하세요, 선대입니다. 야! 눈이 너무 순학질이야. 왜 오늘 하버더 안 해? 하버더 한번 해. 아니 이게 발음도 후진데다가. 한 번만 해줘요. 선대입니다. 하버드 이야기는 진짜 하기 싫어요. 네, 그러면서 은근히 지금 이야기를 했고. 그럼 우리 옷들이 좀 멋있게 제대로 한번 해봐봐. 누나가 시키면. 자. 프랑스 파리 10대학에서 파리 10대학. 네, 이걸 들으려고 이렇게 오랜 세월을 기다려왔나? 네. 이게 좀 재밌으려면 찰지려면 파리도 아니고 파리여야 되더라고요. 파리 10대학. 파리 10대학인데 하버드 나와서 하버드 좋은 거 한다. 이런 거 영민이가 쳐줘야 되는데 영민이가 아직 안 왔어. 며칠 전에 내가 뉴스를 듣다 보니까 2018 동계올림픽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여자 아나운서가 너무 세게 하다 보니까 2018 동계올림픽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막 웃었는데 본인도 뭐 주워 담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생방송이라 뉴스는. 근데 이렇게 강하게 발음하면 뭐든지 웃겨, 그죠? 엄마 아파트 이런 거 웃기잖아. 누님 그 이야기 하실까봐 내가 차마 쉽게 동조를 못했네. 쉽게 동조를 못했다고요? 자, 그래서 2부를 시작하겠는데 2부의 첫 번째 키워드로 우리 선띠리가 정한 게 성장률과 수출 이렇게 돼 있어. 네. 그 우리 경제가 뭐 잘 되나 안 되나의 정도를 판단하는 게 성장률인데 그동안 이명박근혜 집권 당시에 어땠는지부터. 일단 뭐 저성장이 고착화됐죠. 그래서 평균 성장률이 3%에 못 미치는 단계까지 갔고요. 그래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 특히 이명박 이제 우리가 뽑을 때 생각을 해보면 저 사람이 경제 대통령을 내세웠고, 그래서 막연하게나마 저 사람 되면 그래도 우리가 좀 경제가 펄펄 날아가지 않을까? 그렇지. 이런 기대를 가졌던 사람들이 상당수 있었던 것 같아요. 보수가 그래도 경제는 잘 살릴 거다. 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뭐 전혀 그러지 못했고요. 잘 아신 것처럼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도 계속 이제 경제는 전반적으로 가라앉았는데 유일하게 박근혜 정부 때 살린 경제가 바로 부동산 경제였죠. 네. 부동산 경기 말고는 모든 경제가 죽을 수는 그런 상황이었죠. 부동산은 어떻게 해서 살아났던 거지? 뭐 이 방송에서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결국은 제가 볼 때는 거의 대부분 가계부채 때문에 살아난 거죠. 이른바 빚내서 집 사라 정책. 그래. 그거 하나로 살아났다고 저는 빚 생각합니다. 권하는 사회, 권장하는 사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도 했어. 성장률도 성장률이지만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로 보면은 진짜로 이게 극명해요. 그러니까 DJ 정부 5년 때 코스피 지수가 2배 늘었거든요. 그때 주식 투자했으면 2배 번 거죠, 5년간. 그다음에 노무현 정부 때는 3배 정도 올라요. 그때는 진짜로 주식해도 의도 걸리기도 하고 옆에 놈이 벌기도 하고 그랬던 시절이고요. MB 정부한테 한 1980쯤 가거든요. 그 수치가 언제까지 이어지냐면은 순실이 감옥 갈 때도 그 숫자예요. 그러니까 10년간 거의 갔다가, 근데 이게 시장에서 한국 경제 평가하는 게 종합주가 지수거든요. 그러다가 박근혜 대통령께서 감옥을 가시는 순간에 파면되고서 주식이 갑자기 확 뛰어서 2,000대 넘어가죠. 2,500 지금 넘었죠. 네. 9년 동안에 코스피가 거의 갔거든요. 근데 그런 패턴을 보인 나라가 하나가 더 있는 일본이 그래요. 그러니까 일본도 나스닥이 거의 갔거든요. 그러니까 엔케이 지수라고 그러죠. 거의 같은데, 그 보면은 이제 아베가 뭘 했는지 막 말을 하는데 주가 지수로 보면은 같은 거예요. 일본이 한국이랑. 그 다음에 독일이랑 미국은 올라갔죠. 10년 동안에. 내려간 나라도 있는 게 영국, 프랑스, EU 국가들이 EU 경제 위기가 내려갔거든요. 그러니까 독일이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
그렇지, 프랑스가 다 내려가는 동안에 그렇지, EU 안에서 독일이 올라갔으니까. 독일이 올라간 이유는 뭐야? 알면 내가 박사 또 하죠. 아니 독일 경제는 기본적으로 되게 탄탄하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EU에서 이제 그 유로화 통합의 혜택을 많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기본적으로는 독일 경제는 탄탄한 상황에서 이제 환율, 그러니까 이 유로화의 화폐 가치는 유럽 국가들 평균 수준에서 맞춰지거든요. 그러면 독일의 경제력을 생각하면 이 화폐 가치가 더 강세를 띄어야 되는데, 그래서 독일 기준으로 보면 유럽 평균 수준에 맞추기 때문에 약세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환율 효과라고 많이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독일 경제로 따지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달러당 우리가 1,000원에 수출해야 되는 걸 달러당 1,000원인가? 이거 저도 자꾸 방향이 헷갈리는데. 아는 얘기만 하자. 아니.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얘기로 들어간다. 괜히 물어봤다. 미안합니다. 아니, 근데 자 다시 이제 아니 안 물어봤는데 지가 하는 거지. 마무리를 마저 하자면, 그러니까 환율 효과 때문에 수출을 할 때 가격 경쟁력이 생기는 겁니다. 독일 경제는. 그러니까 독일도 수출을 많이 하는 경제잖아요. 그러면 기업들이 당연히 실적이 좋아지고 그 반영으로서 이제 주가가 좋아지는 그런 흐름이 또 나타나기도 하죠. 약간 논의는 독일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그런 혁신 경제를 빨리 했기 때문에 됐네라는 설이 하나 있고요. 독일은 기업 경영에 노동자들이 참여하거든요. 그리고 노동자들 통해서 지역 시민들도 참여해요. 그렇게 이제 개방형 기업 경영을 하다 보니까 성과가 난 거다라고 하는 그 두 개의 설이 지금 부딪히고 있어요. 지금 저 우띠리가 4차 산업혁명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또 4차 산업혁명이 뭐 화두가 되고 컴퓨터 이야기, 뭐 로봇 이야기, 뭐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 그러면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는 살짝 누나가 느끼기에는 경제가 좀 살아나는 거 아닌가?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생각도 드는데 맞는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피부로 느끼는 거하고. 지표상으로는 좋아요. 지표상으로는. 네, 그래서 지금 한국은행 등 많은 기관들이 연초에 했던 자기 예상보다 약간씩 높이는 중이거든요. 지표상으로 왜 좋아졌지? 뭐가 밑받침이 돼줬지? 그거를 지금 알기는 어려운데 지금은 그냥 해석상으로는 외국 경제가 지금 괜찮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경제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정부가 너무 단기 부양한다고 개입을 안 하면은 오히려 정상적으로 좀 시스템 도는 정도는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3분기의 경제 성장률이 되게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3분기 경제 성장률이 한 1.4% 정도 나왔는데요. 수출이 잘 됐나? 예, 수출이 잘 된 것도 있고요. 근데 1.4%가 어느 정도의 수치냐 하면 이게 이제 분기 성장률로 나타내니까 그런데 이걸 1.4%씩 매분기 이런 속도로 성장한다 그러면 연간으로 한 5.4%가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2010년 이후로 3%대 이상으로 훌쩍 넘어서 성장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3분기에 성장률 자체는 굉장히 잘 나온 거예요. 근데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출이 일단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되게 잘 됐고요. 두 번째는 추가 경정 예산, 그러니까 추경이라고 하죠. 추경을 편성해서 이걸로 이제 재정 부양책을 쓴 게 단기적으로 이제 좀 작용했던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정부 들어오고 나면서 경기가 어쨌거나 현상적으로 되게 좋아진 측면이 있죠. 또 그다음에 이제 형님이 아까 주가 이야기도 하셨잖아요. 주가가 올라간 이유 중에 하나는 재벌 개혁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재벌 개혁을 한다고 그러면서 실제로는 이 재벌 개혁을 하게 되면 이제 재벌의 지배 구조가 좋아지는 거고요. 이거는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주주의 권리가 강해지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지주회사 요건 뭐 그런 걸 강화한다 그러면 사실 주주의 권한들이 되게 강해지고 또 재벌 일가들이 이건 또 길게 이야기하면 안 되겠다. 하여튼 그냥 괜찮아. 얘는 재밌을 때 꼭 끊더라고. 그러니까 재밌는 얘기는 끊고 너무 전문적인 얘기는 길게 하고. 아니 이게 또 전문적인 이야기로 들어갈 수 있어서 그런데. 그래? 그러니까 이 지주회사 요건을 또 강화하게 되면 지주회사가 자회사나 손자회사의 지분을 사줘야 돼요. 그러면 그 자체로 이제 주가를 끌어올리는 힘들이 있죠. 그렇게 해서 또 주가가 많이 올라갔고 또 한편으로는 외국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기업의 지배 구조가 이제 좋아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국 주가가 오르지 못했던, 특히 재벌계 대기업들의 주가가 많이 오르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지배 구조가 나쁘니까 돈을 벌어도
이게 지배주주가 그냥 이상한 편법으로 이렇게 돈을 빼가 버린다거나 삼성물산꼴 같은 사태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실적에 비해서 그렇게 이제 주가가 높게 평가되지 못하고 저평가됐는데 이걸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했잖아요. 이 현상이 이제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친기업이라고 그러면서 이런 시대착오적인 재벌 지배구조들을 수술을 안 했잖아요. 근데 오히려 개혁한다고 하니까 오히려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경제가 나가는 방향이 어딘가 이걸 시사하는 바가 큰 거죠. 제가 주가 자체에서. 올해 5월에 그러니까 공개한 보고서는 아니고 내부에서만 보는 보고서에 올해 4사분기에 연간 환산치로요 5.2% 성장률이 갈 수 있다라고 제가 썼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더 웃었어요. 이게 3.0도 근데 제가 갈까 말까인데 네, 몇 가지 근거를 딱 들어서 5.2가 연간 환산치료, 그러니까 연초는 빼고, 근데 그 가장 큰 논리가 뭐냐면은 지금 수출이 좋은 게요. 환율 개입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MB 때나 이럴 때는 원화를 떨어뜨려 가지고서 억지로 수출을 시킨 건데 그래. 사실 그냥 두면은 수출이 또 웬만큼 그래서 돼요. 우리가 무슨 환율 조작국에 들어가니 많이 뭐 이래가지고 막 얘기도 많았었잖아. 근데 2007년도에 그때가 노무현 정부 마지막 해였거든요. 그때가 이제 노무현 정부 너무 힘이 없어서 환율 개입을 잘 안 했던 때인데 그때가 수출이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성장률도 높게 나오고 성과가 좋았거든요. 지금이 약간 그런 거 비슷한 때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럴 때 이제 단기 성장한다고 또 달려들면은 좀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데 그냥 둬도 어느 정도는 갈 수준은 우리 와 있다는 생각이거든요. 근데 좀 걱정되는 게 있어요. 그래, 사실은. 걱정되는 점을 이야기해봐. 걱정되는 게 왜 발전되지. 있냐면 아까 이제 수출을 이야기했는데 모든 부분에서 수출이 잘 되는 게 아니고 반도체, 그 다음에 석유화학, 유화학 이런 쪽 소수의 이제 그런 산업 영역에서만 지금 하락이에요. 특히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슈퍼 사이클이라고 해서 이제 굉장히 이제 호황의 절정인데, 물론 이게 슈퍼 사이클이 한 1, 2년 정도는 호황을 더 지속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이클이라는 거죠. 사이클 산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이클이 일정하게 지나면 다시 가라앉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조금 걱정거리 중에 하나고. 계속 새로운 거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걱정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기업이 활발하게 움직여야 민간 경제 주도로 해서 이제 이 성장을 하는 측면이 있는데, 지금 한국에서는 이런 사이클 산업을 벗어나서 새로운 신산업 이런 것들 측면에서 굉장히 이제 약하죠. 예를 들어 삼성전자만 하더라도요, 이미 스마트폰 산업이 어느 정도 전 세계적으로 이제 포화 상태가 됐기 때문에 그쪽 사업 부문의 수익률이 그렇게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한 4년 전만 하더라도 중국 시장의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이 한 20%가 넘었어요. 지금은 이게 한 3% 수준밖에 안 됩니다. 확 쪼그라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그러면 현대차 잘 나가고 있느냐? 뭐 안방 시장에서만 위축되는 게 아니고요. 세계 최대의 자동차 시장이라는 중국 시장에서도 지금 뭐 시장 점유율이 뚝뚝뚝 떨어져요. 미국 경기 회복된다고 하는데 미국에서도 다른 경쟁 회사들에 비해서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주력 산업들이 사실은 반도체 하나 정도를 제외하면 뚜렷하게 새로운 먹거리도 없고 기존의 주력 산업들 가운데 사실 정체되고 있는 사업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 지금 중국하고 이제 대화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그러면서 수출이 조금은 더 잘 되고 중국에서 우리 기업들이 좀 활발하게 움직이겠다라는 생각들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뭐 영향을 주진 않을까?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는 다행이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제 경제라는 것을 정치와 맞물려서 좀 봐야 되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 가뜩이나 경제가 잘 안 풀리는데 사드 문제로 이제 소비 시장을 노리고 이렇게 진출하고 있던 그런 산업들이 다 막혀버렸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사드가 약간 해빙 무드를 맞으면서 다시 이제 뭐 이 화장품 산업이라든지 중국의 소비재 시장을 노리는 이런 산업들이 다시 이제 조금 활발해지고 있죠. 그런 것들은 그나마 이제 우리가 조금 기대할 수 있고 약간은 안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 꼭 사드가 아니더라도요. 한 2년 전부터 중국이 수입하거나 자국에서 만들어서 수출하던 것들을 자기네 업체로 바꾸는 흐름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이클이 거의 끝났기 때문에 그런 그렇구나. 걸 노리고 갔던 중국 업체들이 베트남이나 말레이시아 후방 지대로 빠지지 않으면 어렵다는 얘기가 사실은 이전 전부터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드와는 상관없이 중국에서 떼돈 벌고 이러던 시기들이 이제, 종료하고 정말 중국 내수에 특화되어 있는 몇 개만 남지 그냥 중국 가서 하기는 어렵다는 게 판단이었거든요. 겹친 거죠, 그거랑 지금. 그러니까 조금 더 살을 붙이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중국 경제에 되게 의존해서 많이 이제 성장을 해왔어요. 외환위기 때 우리가 그나마 충격을 겪어도 빨리 경기를 회복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10수년 동안 이 정도라도 이제 성장해온 게 한편으로 중국 덕이 되게 컸거든요.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나라인데 그리고 경제 규모도 엄청 큰데 그 나라가 바로 옆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혜택을 많이 봤는데 이제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수출을 하던 나라에서 이제는 경쟁국이 됐죠. 뭐 조선, 해운, 뭐 철강 이런 건 말할 것도 없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마트폰이나 뭐 자동차 같은 이런 소비재 시장에서도 굉장히 많이 밀려나고 있어요. 더구나 이제 중국이 자국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입하는 정책들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고요. 더 무서운 건 뭐냐면 혁신 산업이에요. 우리는 지금 혁신 산업이 재벌들의 이제 독과점 구조 때문에 뭐 스타트업들도 충분히 길을 못 펴고 또 신산업들이 잘 성장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중국은 가면요. 정말 어마무시한 게 선전에 가면 선전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중국판 실리콘밸리라 불리는 홍콩 옆에 선전이구나. 선전 또는 뭐 센젠 이렇게 불리는데 거기 가면요.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스타트업들이 계속 생겨나는 거예요. 그 혁신 능력이 대단합니다. 특히 이제 뭐 BAT라고 하죠. 바이두, 알리바바, 뭐 텐센트 이런 이제 그런 중국의 거대 기업들이 뭐 미국의 구글이나 뭐 아마존이나 애플처럼 굉장히 활발하게 스타트업들을 새로 인수, 합병하고 그렇게 해서 새로운 미래 먹거리들을 만들고 있어요. 근데 한국의 지금 주력 기업들이 그런 식으로 활발하게 움직이지는 않고 있죠. 그나마 삼성이 좀 하고 있는 편인데 이렇게 해서는 지금 당장은 뭐 그냥 중국하고 격차가 크게 안 난다. 또는 그래도 아직 뭐 반도체 같은 거 우리가 앞서가고 있다. 뭐 이런 정도로 위안을 삼을 수 있을지 모르는데 혁신이라는 관점, 그 다음에 미래 먹거리라는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중국보다도 앞서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 사실 등골이 오싹하죠. 아, 이놈의 뱃살 맞는 옷이 없네. 애 돌보랴 일하랴 살 뺄 시간이 없네. 다시 날씬해지고 싶어! 다이어트 전문 쇼핑몰 비타샵에서 개발한 국내산 동결건조 생식과 통곡물에 3가지 단백질과 비타민, 미네랄을 더해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를 추천합니다. 문의는 1522-6648, 1522-6648 혹은 검색창에서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우와, 우리 집 말고 부모님 집까지 두 집에 월 10,000원이라고요? 식당, 노래방, 임용실 같은 상가와 숙박업소, 사무실, 공장, 창고, 목조주택까지 모든 업종의 화재보험과 배상 책임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찬바람이 싸늘하게 불어올 때는 따뜻한 새싹당 콩차, 풍부한 아스파라긴산과 레스베라트롤, 그리고 그 어떤 차도 따라올 수 없는 고소한 맛. 따뜻한 새싹당 콩차로 하루를 시작하면 참 좋습니다. 이런 환절기에 기분 좋은 차 한 모금, 새싹당 콩차. 티백 2+1 행사는 계속됩니다. 새싹당 콩차는 인터넷 전창걸몰닷컴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구매는 070-8635-1288, 070-8635-1288. 엄마, 이따가 독서실 갔다 올게. 현미 쌀국수 해줘. 여보, 우리 남도 여행 갔을 때 먹었던 나주곰탕 생각난다. 알았어. 내가 남도 먹거리 쇼핑몰에서 한 방에 해결하지. 남도 먹거리 쇼핑몰의 국민건강 프로젝트.
전통 방식 그대로 100% 한우 나주곰탕과 현미 쌀국수로 가족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남도 먹거리의 특판 4종 세트를 만나보세요. 다음 포털에서 남도 먹거리를 검색하시거나 주문 전화 1544-1669 1544-1669로 전화주세요. 우리가 이제 대기업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소비자들, 그러니까 서민들에게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에 백화점이 생겨. 그럼 그 백화점에서 분수 효과라든지 낙수 효과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했잖아요. 크게 백화점이 생기면 일단 땅값이 오른다라고 생각하고 엄청 환영. 그런데 당장 거기서 현찰을 받아서 우리 동네에 뿌려지느냐? 그게 아니고 고속도로를 타고 부산에 큰 백화점이 생겨도 그냥 바로 그냥 본사로 돈이 올라와 버린다. 그러니까 부산에서 쓰는 돈은 부산에서 쓰이지 않고 이게 다 긁어가지고 이제 다른 도시로 이렇게 본사가 있는 쪽으로 온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 대기업들이 지금 이제 뭐 수출도 잘 되고 아직까지는 뭐 사이클이 살아있기 때문에 괜찮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거기서 낙수 효과, 분수 효과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지금 소비자들, 그다음에 서민들이 봐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조금 지금 과연 우리가 경제가 나아지고 있나? 이걸 피부로 못 느끼는 그러니까 이제 분들도 네. 많이 계실 거란 말이지. 누님이 되게 중요한 지적을 했는데요. 역시 이 대통령 표창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군요. 네, 고맙습니다. 진짜 중요한 지적을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출, 그 중에서도 이제 일부 업종에 국한된 수출 경기로 많이 이제 살아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반도체 경기가 좋아지면 뭐 반도체 관련 업종, 그다음에 뭐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와 같은 그 업체들과 연결돼 있는 협력 업체들은 뭐 상대적으로 피부로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경기가 좋지만 이게 일반인들 입장에서 보면 체감을 사실 잘 못해요. 금방 반도체 수출 많이 됐다고 당장 여러분들한테 호주머니 월급이 늘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체감하기가 아직 힘들다라는 게 되게 이제 좀 어려운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이제 뭐 추경 예산 편성해서 문재인 정부가 사람들한테 체감되는 예산을 쓰겠다 이렇게 했지만, 그런 것들 중에서도 상당 부분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피하 주사 나와서 이렇게 바로 체감할 수 있기보다는 일자리와 관련된 이런 예산들도 되게 많았잖아요. 그러면 근데 일자리를 통해서 경기가 좋아지기를 체감하는 데는 또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향후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실 거예요. 경기 좋아져서 이렇게 사실은 칭찬해야 되는 거지만 또 기득권 언론들 상당수에서는 봐라, 사람들 또 체감 못한다. 예, 체감할 수 있도록 막 좀 뭐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근데 구조개혁에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조금 힘들더라도 저는 조금 인내하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 어느 정도까지는. 그게 올바른 정책 방향이 올바로 가고 있다는 그 전제를 한다면. 그러니까 우띠리 선띠리가 보기에는 지금 그 문재인 정부가 가고 있는 경제 정책의 방향성 이런 게 학자로서 둘이 참 파리 씹대학 나오고 여기는 허버드, 여하튼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한 학자의 입장에서 볼 때 괜찮은 거야? 아니면 뭐 어느 면에서 조금 방향을 꺾어라, 아니면은 지금 어떻게 가야 좋다? 짧은 이렇게. 문장으로 제가 하면요. 네. 방향은 대체적으로 맞는데 대체적으로 초기에 설계 미스가 좀 있었던 데도 있고, 그다음에 우선순위상 잘못한 것도 있고. 그리고 예를 들면은 이제 사회적 경제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이 체감하는데 제일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IMF 때도 자활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바로 돈을 뿌렸어요, 사람들한테. 그리고 그게 목표는 딱 하나였거든요. IMF 때 실업자들이 나와서 폭도가 되고 폭동이 일어나면 큰일 난다. 그리고 이제 돈을 뿌렸던 일을 했던 건데, 그게 그냥 주면 안 되고 사회적 경제를 형태로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게 순실이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국당에서도 유승민이 그때 원내대표일 때 사회적 경제 기본법을 발의를 했거든요. 그다음에 민주당도 윤호중 안으로 발의가 돼 있는데 기본법이 있어야 마을기업 같은 몇 개의 기업들이 법적 위상을 가져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은행 융자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때 다 해놨으니까 하기만 하면 되는데 사실 그게 지금 법이 통과가 안 되거든요. 지금?
홍준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 법이에요. 그럼 어떻게? 그러니까 법이 아니더라도 또 할 수 있는 여지들을 지금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법이 아닌데 할 수 있는 여지가 뭐가 있어? 그러니까 협동조합도 이미 법이 있고 사회적 경제 기업도 법이 있고 법이 있어. 거기에 대한 지원금들과 관련된 것들을 종합계획 형태로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지역에 바로 돈이 가니까 이런 것들은 좀 빨라요. 그런데 좀 정치 논의하면서 사회적 경제 같은 게 지금 후순위로 빠져 있거든요. 아니 지역 자치, 지방 자치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 그쪽에다 힘을 좀 실어주겠다라는 게 정책의 방향이잖아. 제가 그랬잖아. 방향은 대체적으로 맞는데 디테일이 지금 약간 엉망으로 돼 있다. 아직은 초기라서. 그러니까 좀 빨리 할 거와 늦게 할 거에 그거를 우선순위를 조절을 좀 빨리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디자인도 좀 잘 해야죠. 디자인. 또 디자인은 누가 가서 할 거야? 나한테 물어보세요. 그래요. 애 키우는 아빠한테. 애들 옷 디자인도 힘들어 죽겠구만. 아니 근데 저는 방향은 기본적으로 옳고 그다음에 디테일도 그렇게 엉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부동산 대책 경우에도 제가 보기엔 뭐 사실 재성에 충분히 찬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렇게 대책을 내놓을 때는 제가 보면 굉장히 그 시장 상황에 맞게 그리고 정부의 목표는 제가 볼 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시장과 관련된 목표는 그냥 연착륙인 것 같아요. 예. 그렇다고 막 집값이 확 가라앉게 할 수도 없다는 판단인 것 같고 그렇다고 뭐 현재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더더욱이 올리는 정책을 쓰지는 않을 것 같고요. 연착륙 정책이고 하향 안정화 정책인데 그런 측면에서 맞춰서 지금까지 이제 뭐 몇 차례 대책이 나왔지만 되게 착착 그냥 그 규제들을 다시 이제 올가매는 정책들을 그 시기에 맞게 잘 구사하고 있다는 생각이 사실 저는 들고요. 물론 이제 형님이 평가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경제도 여러 가지 부문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재벌 정책이라든지 또 아까 이야기했던 성장과 관련된 또 재정 부양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도 타이밍을 비교적 잘 잡아서 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다만 제가 좀 아쉬운 건 여전히 우리가 미래 먹거리를 키우는 신산업 이런 쪽과 관련해서는 아직도 충분하지 못하다. 특히 과학기술이라든지 뭐 이게 산업 쪽과 관련된 그런 쪽은 인력풀도 그렇고 실제로 장관을 임명하는 과정에서도 보면 충분하게 좋은 인재들이 좀 못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이제 느낌이 사실 좀 강하게 들었죠. 과학기술에 제가 한마디만 좀 보태면은 제 친구들이나 저희 뭐 바로 1세대들의 문제인데 문과생애들이 너무 출세했던 시대였거든요. 언제까지? 지금 이제 지금도 딱 문과생이들이 경영학한 사람들, 법학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너무 이제 힘을 쓰다 보니까 과학기술에 관한 기본 상식 같은 게 되게 약하고 약간 장식품처럼 들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그럼 뒤에 이제 과학 3대 뭐 어쩔 수 넣었다가 사실 이거 아무도 기억을 못하니까 중요한 거 얘기해봐 그러면 이제 논의를 못하고 끼어 들어갔던 것들이 어느 날 툭 튀어나오면은 사고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엔지니어와 또 사이언스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좀 성찰적인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본은 우리보다는 과학기술 좀 중시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말로는 중시하는데 주요한 인사들 보면 없어요. 그래. 우리는 뭐 노벨상도 지금 뭐 한 개도 못하는 상황인데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이 문재인 정부가 사실은 민주화라든지 그러니까 각 정부가 사실은 이른바 좀 강점을 가진 부분이 있고 약점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걸 한편으로 좀 이해할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이제 이 과학기술이라든지 신산업 이런 쪽을 키우는 쪽엔 좀 약한 거죠. 그 인력풀도 좀 약한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인력풀들을 조금 키울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사실 많이 듭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이제 성장률과 수출에 관한 이야기를 해봤고 이번에는 이제 교육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 저 우띠리가 해보고 싶다고? 아니 근데 바로 벌어진 일이라서요.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들한테는 현실인데 지금까지는 이제 고등학교를 갈 때 뭐 외고, 뭐 자사고 이런 특목고들을 그래. 먼저 선발을 하고 여기서 떨어지면은 이제 일반계 고등학교에 냈거든요. 근데 과학고를 빼고 나머지 학교들은 이제 동시 선발을 해요. 그러면은 만약에 외고에 냈다가 떨어졌다. 그러면 일반고를 갈 수가 없잖아요. 그 뒤에 특별 전형 하나 열어주지만 지역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도 좋은 데들은 먼저 차거든요.
그러니까 먼 데로 가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 문제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쟁점을 따져보면은 이게 과연 외고나 자사고 같은 데를 폐지하는 수순으로 가는 거냐라는 게 하나 질문. 2번은 과학고는 이번에 빠졌거든요. 과학고는 그냥 둘 거냐 혹은 계속 이렇게 할 거냐라고 하는 두 가지 질문인데 중2 이하의 우리나라 모든 어린이들이 다 걸려있는 문제거든요. 그러면 지금 나는 지금 애들을 다 키워가지고 이게 중2의 제 입장을 지금 잘 모르고 있는데 중2의 입장이 어떻다고? 우리 선띠리네 애기들이 딱 그렇지 않나? 저희 애는 초등학교 4학년이 하나 아직 있는데요. 초산이? 고등학교 1학년은 지나갔고 초사는 아직 조금 남아서 지켜볼 여유가 있긴 하네요. 근데 중2가 어떻게 된 거라고? 멀리 가게 돼 있다고? 옛날에는 사교육을 고3 때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고등학교까지는 다 똑같으니까 고3 때 받았던 거를 이제 내려가 점점? 제가 보기에는 부자들한테 유리해져요. 경쟁 밑으로 갈수록. 그래서 고3 때 하면은 가난한 애들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이 부자들을 웬만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고등학교로 내려가지고서 고등학교를 나눠버린 거예요. 그래서 잘 사는 집 애들이 외고나 자사고에 가서 그러면 경쟁을 중3 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더 낮추려고 한 게 중학교죠. 국제중은 6학년 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계속 이렇게 내려오는 추세에 있었는데 이제 시민사회나 정상적인 학자들은 위로 올려야 된다. 사교육을 하는 거를 근본적으로 막지는 못해도 지금처럼 뭐 3살에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를 계속 내려오다 보면은 지금 3살까지 내려와 있거든요. 몇 살까지 갈 거야? 영유아 사교육 시장 우리나라 규모가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나 돼요? 몰라. 한번 찍어보세요. 내가 책 갖고 왔으면 찍었으면 이거. 예? 1조? 2조요? 2조 택도 없어요. 진짜야? 예. 그것도 어마어마한데. 만 5세 이하의 영유아들이 사교육, 그러니까 뭐 부유 먹고 이런 거 다 빼고 사교육만 3조 4천억, 3조 2천억이에요. 3조 2천억. 2천억? 근데 우리나라의 영화 산업 규모가 다 해서 2조 2천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영화 배우와 감독들과 동네마다 있는 그 멀티플렉스와 수출과 다 합쳐서 2조 얼마인데 그냥 영어 유치원과 그런 사교육이 3조 2천억이에요. 그래서 지금 1인당 비율로 보면은 이미 중학교 사교육이 고등학교 사교육을 역전했거든요. 그리고 5살짜리 사교육이 그걸 다 역전해서 최대가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출산율이 1 밑으로 쭉쭉 떨어질 거다. 이러니까 이제 올려야 된다는 거죠. 경쟁하는 시기를 위로 올리자. 아니 5살 이전, 6살 이전 막 이런 애들 그 할로윈 뭐 이런 파티복 사주는 게 유행이어가지고 그거는 빼요. 그건 빼요? 네, 그건 다 빼고. 아니 귀엽다고 내가 얘기하려고 했었어. 애기들이라 얼마나 귀엽니? 그거 빼고. 그런 거 뭐 기저귀 비용 이런 것도 빼고. 그러니까 영유아 교육 시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교육. 사교육 시장. 그래서 유아정책연구원에서 조사를 하는데 정부에서 집계한 걸 그 정도로 하는 거예요. 그럼 외고 자사고 폐지냐? 그거 첫 번째 키워드로 놓자 그랬는데 그건 뭐 어떻게?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나온 사람들은 폐지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지금 갈등이 첨예화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올해는 결정을 못 냈으니까 동시 선발 정도를 하고선 좀 지켜보자는 거예요. 교육부 입장은. 어머님, 아버님,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개업 축하합니다. 본세다 잠드소서. 결혼을 축하합니다. 형부, 우리 언니 반품은 안 됩니다. 차장 승진하신 주과장님, 주차장 되신 거 축하해요. 우리 같이 산 게 벌써 7년이나 됐네. 썩 짜릿했던 시간이었어.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자에게 보내는 꽃이야. 너랑 닮은 꽃. 생일 축하해. 사랑과 축하. 위로가 있는 곳에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1566-0263입니다. 한글도 남보다 빨리 깨치고 참 똑똑했는데 갈수록 실력이 뒤처지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 혹시 초등학교 교과서 본 적 있어요? 어려운 어휘가 너무 많아요.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내 아이의 어휘만큼은 내가 책임져야죠. 어휘 공부의 정성. 초등어휘 3000, 초등어휘 5000. 검색창에 초등어휘 3000을 쳐보세요. 자, 이거 먹고 제가 한번 볼일 봐가지고 바나나 나오는 바람에 원숭이들이 들고 그래가지고
네. 어우, 몇십 마리가 달라붙어가지고 시끄럽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아침마다 원숭이를 불러 모으는 미궁 대장사랑이었습니다. 미궁 대장사랑. 장실, 굿모닝 화장실. 바나, 굿모닝 바나나.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이모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선띠리가 할 말 많을 것 같아. 용인도 사실은 이 교육열이 여기 아주 뜨거운 데거든. 사실 저는 이 교육 문제 이야기를 하면요, 조금 더 근본적인 틀에서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제가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일의 미래라는 책을 쓴 것도 뭐냐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교육 환경은 사실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거든요. 이게 빨리 변한 이유가 기술의 변화하고도 굉장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기술이 변하면서 새로운 기술을 채택한 제품, 서비스 이런 것들이 나오는 주기가 굉장히 빨라졌고, 그러면서 이런 제품들이 나와서 산업 판도를 확 바꿔버리거든요. 경계의 구분 없이 바꿔버려요. 산업이 바뀌어버리면 그 속에 있는 일자리들도 확 바뀌어버리죠. 예를 들어서 전기차가 온다. 전기차가 오면 우리는 그냥 같은 값이면 뭐 오염도 안 되고, 또 한편으로는 기름값 안 들어가도 되고 여러 가지가 편해서 전기차로 이제 점점 옮겨갈 텐데, 그렇게 하나하나 하는 선택이 사실은 굉장히 큰 산업의 변화를 부르거든요. 예를 들면 전기차로 우리가 다 갈아타잖아요. 그러면 기존의 석유 에너지 기업들 다 무너집니다. 정유업체들, 주유소 체인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뿐만 아니라 자동차 내연기관에 부품 공급하던 자동차 부품 업체들, 유지관리비가 적게 들어요. 전기차는. 왜? 부품 수가 훨씬 적거든요. 그러면 뭐 부품 업체들뿐만 아니라 수리비도 적게 들어가요. 수리 업체들. 이런 식으로 연쇄적으로 굉장히 파장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있던 일자리들이 굉장히 타격을 받을 수 있죠. 물론 전기차가 이제 부상하면서 전기차 새로운 뭐 비아디라든지 테슬라라든지 새로운 이제 전기차 산업이 떠오를 수 있고, 또 삼성의 SDI, LG화학 같은 그런 배터리 업체들, 급속 충전 업체들, 또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업체들 새로 생겨나겠죠. 또 뭐 주유소 대신에 주전소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그게 이제 새로운 일자리들은 많이 생겨나겠죠. 이런 변화의 속도가 굉장히 빨리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일자리가 변화하면 사실은 거기에 맞춰서 교육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교육하는 방식은 저는 아직도 그래서 이제 좀 답답한데, 여전히 그냥 뭐 스카이대 가는, 그리고 한편으로는 스카이대 잘 보내기 위해서 특목고니 이런 먹는 거를 유지해야 되느냐 폐지해야 되느냐 뭐 이런 식의 이제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 교육 환경은 그냥 그런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굉장히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고요. 그래서 각 가정에서 사실은 부모님들 만나면 되게 답답해 하시더라고요. 미래가 흘러가는 방향을 보면 일자리도 바뀌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교육도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여전히 이제 교육의 틀은 일단 당장은 좋은 대학을 보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시험 잘 보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걸에 이제 자꾸 목매니까요. 그래서 정부 정책이라는 것이 저는 이 틀 정도를 벗어나서 함께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제 독일이 사실상의 4차 산업혁명이 이제 시작된 나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독일은 4차 산업을 이야기할 때요, 기본적으로 인더스트리 4.0을 이야기했지만 그와 동시에 교육 4.0과 노동 4.0을 동시에 이야기했습니다. 왜 같이 이야기하느냐? 산업만 변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노동이 함께 변해야 되고 교육이 함께 변해야 이 산업 4.0도
함께 잘 굴러서 바뀔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한국 사회의 논의는 뭐냐면 4차 산업혁명 시대니까 기업들 규제 풀어줘서 잘 뛸 수 있게 해줘라. 좋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일자리들은 굉장히 불안해지는 거거든요. 또 거기에 필요한 인력들이 가져야 될 재능, 역량 이런 것들도 굉장히 근본적으로 변하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을 함께 바꿔줘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논의 자체가 여전히 이런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건 저는 되게 답답하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좀 큰 틀의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교육정책을 재정립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큰 플랜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러면 우리 우띠리가 한번 그런 큰 틀에서 얘기를 꺼냈으니까 아까 뭐 과학고는 뭐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얘기도 저는 개인적으로 했는데, 한국에서 몇 사람 안 되는 과학고 폐지론자예요. 근데 과학이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그때는 우리나라가 돈이 없으니까 모든 학교에 그런 과학 장비를 넣을 수가 없어서 몇 개 학교라도 빼서 특화시켜서 해주자 했는데 스템이라고 하는 과학의 시대거든요. 뺄 게 아니고 일반계 고등학교에 그만큼의 시설을 하고 모두가 그렇게 과학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줘야지. 그래. 과학고를 빼서 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는 2000년대 초반에는 수월성 교육이라는 논리가 강했어요. 그럼 외고는 또 어떻고 뭐 자사고는 어떻고 뭐 다 뭐 일반 학교에 다 거기서 하면 되죠. 집어넣어서 열심히 하면 되지. 네, 그러니까 과학고만 지금 이제 시설비가 들어가니까 따로 뺀 건데 수월성 교육이라는 거를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은 우수한 애를 교육시키는 게 분리교육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분리시키자라는 게 되게 강했는데 분리교육을 시키고 나면은 변화의 사람들이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이 떨어져요. 그리고 감수성이나 이런 것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통합교육을 시키자라고 하는 게 지금 이제 외고 이런 것들을 일반계랑 붙이자고 하는 거는 수월성 뒤에 오는 통합성 교육이거든요. 저는 이쪽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옛날에 누나 학교 다닐 때 1분단은 공부 잘하는 애, 2분단은 조금 못하는 애, 3분단, 4분단에 누나가 앉아 있었다. 근데 요즘 같으면 그때 한 반에 있었잖아요. 한 반에 다 있었어. 지금은 다른 학교에 있게 됐다니까요. 선생님들이 차별하는 게 확확 느껴지지. 1분단, 2분단, 3분, 그렇구나.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국가교육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요. 이걸 전체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좀 먼 미래를 내다보고 사회적인 어떤 합의를 거쳐서 좀 큰 틀에 100년 대계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 교육이라는 것이 정권 바뀌면서 입시제도 좀 쪼물락거리고 무슨 뭐 아이들 교과목 좀 바꾸고 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 미래를 짊어질 인재를 키워내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잘 길러낼 것인가? 그러면서도 가정에서 비용을 줄이면서 얼마나 우리 아이들이 인성이 바르면서도 미래 사회에 필요한 그런 자질들을 갖추게 할 것인가? 이런 걸 100년 대계를 짜야 돼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만의 어떤 색깔을 보여주는 정책을 짜기보다는요, 저는 그런 큰 틀의 합의 구조를 만들어내고 그 틀이 정권의 좌우에 상관없이 계속 지속된다. 이걸 보여주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니까 교육감님들 말이야. 그럼 왜 정권에 따라서 뭐 야성향 교육감, 우성향 교육감 왜 그렇게 뽑아야 되지? 교육에 왜 그런 게 들어가야 되나? 난 또 이 지점에서 살짝 그런 느낌도 드네. 그러니까 교육감님들이 지역마다 다 다르잖아, 생각들이. 여기는 이렇게 하고 저기는 저렇게 하고 뭐 또 지역에 있는 시장에 따라서 교복이 어떻고 교육이 어떻고 막 이런 식의 어떤 교육에 이런 정치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가? 기본 취지는 정치라기보다는 자치였죠. 그러니까 교육자치 같은 걸 해서 그 지역 사람들이 자기 지역에 맞는 초등 중등 교육을 할 수 있게 원하는 사람을 뽑아서 스스로 자치를 하고 대학만 교육부에서 하거든요. 그 밑은 교육감이니까 원래는 자치의 영역인데 자치와 정치가 사실 좀 헷갈리기도 하죠. 어떨 때는 자치 같고 어떨 때는 정치 같고. 근데 궁극의 목표는 다른 분야도 그렇게 자치를 늘려나가는데 교육을 먼저 하자라는 거였어요. 물론 이제 누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적으로 이제 정치색을 배제하자고 하면서 사실은 교육감 선거는 정당 공천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상대적으로 진보 교육감, 보수 교육감 이렇게 뭐 판별은 하는데 사실 당연히 교육이라는 것이 뭐 되게 가치 중립적이진 않아요, 100%. 또 한편으로는 한국에서 어떤 교육을 실현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올바른 교육인가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성향상 또는 시각이 나뉠 수밖에 없죠. 이제 형님이 이야기한 것대로 그러면 그 지역의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이제 교육감을 뽑아서 그 지역에 상대적으로 그런 성향의 어떤 교육들이 지속되도록 하는 것 자체는 저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저는 조금 모르겠습니다. 이제 제가 요즘 뭐 고민하는 영역이 있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 교육이라고 그러면 자꾸 교육청 체계만의 교육만을 자꾸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자꾸 이제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짜여져 있는 어떤 학사 과정을 운영하고 교과목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이런 식의 논의로만 자꾸 가다 보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 변화, 산업의 변화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는데 대응을 못 하는 거거든요. 근데 또 지자체는 손 놓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저는 지자체들이 교육을 그냥 교육청에만 맡긴다고 생각하지 않고 각 지역의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각 지역에서 제가 볼 때는요, 100억 정도의 그런 예산을 쓰면 전국 최고 수준의 방과 후 학교들을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학교 교육, 기존의 딱딱한 학교 교육의 틀 안에서 하지 못하던 그런 교육도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최고 수준의 예술 교육도 할 수 있고, 정말 우리 아이들이 기술 변화에 따른 그런 체험형 그런 교육들, 고급진 교육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데 돈을 안 쓰고 지금 엉뚱한데 돈을 너무 많이 쓰고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외국 학교랑 우리나라 학교 비교해 보니까 지금은 이제 한국 정부가 돈이 있고 우리가 돈이 있거든요. 정말 좋은 게 있다 그러면은 그거를 일반 학교에서 하면 되거든요. 최고의 과학기술 설립이 필요하다. 그걸 놔주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아 이런 게 있구나라고 이렇게 보면서 하는 게 맞지. 분리시켜서 일부 영재가만 좋은 설비 주겠다. 그건 벌써 10년 전 발상이고 우리 모두 과학을 조금씩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우띠리 그 이야기에 매우 내가 감명 깊게 들었고, 그 다음에 누나가 아 이런 것들을 좀 실천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우리 옛날에 뭐 쌀 이야기 할 때도 그렇고 호남미 대박 친 적 있었죠. 그 호남미가 다 우리나라 쌀이 아니고 막 여러 그 뭐 찐쌀이라든지 뭐 이런저런 다 섞어가지고 쌀을 잘 보고서 일단 밥을 먹자 이런 이야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우띠리가 그 파리에서 그 10대학 다닐 때 그 대학생들이 일단 과일을 많이 먹더라. 그러니까 식사하고 나서 과일이 잔뜩 들어있는 그 냉장고 같이 그런 매대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막 깎아먹게 했더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학생들은 중고등학교는 그래도 급식이라도 있어서 잘 먹는데 대학생들은 과연 그렇게 먹느냐. 알바하면서 눈물의 삼각김밥을 먹으면서 그리고 또 학교 가서 공부하는데 가서 막상 학교 식당에 가면 부실한 또 식사하고 넌 대학생이니까 집에서 챙겨주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과일방 얘기 한번 했었죠. 과일방 얘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퍼져나갔을 때 지금 교육 이야기처럼 뭐 과학고 뭐 외고 자사고 이렇게 나눌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정말 우리 아들 딸들한테 정말 잘해줄 수 있는 어떤 보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을 때 그때가 바로 우리 교육의 완성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네요. 오늘 이야기 들으면서. 근데 그런 거를 해야 국민소득 3만 불까지는 어떻게 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한 2만 7천 8천에서 몇 년째 이러고 있는데 3만 4만 넘어가는 나라들이 내부 안에 있는 불합리를 굉장히 많이 해소한 나라들이 3만 넘어가면서 5만 6만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그런 걸 한번 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약간 긴 얘기인데 90년대 후반에 제가 말레이시아하고 필리핀을 한 주일 차이로 갔다 온 적이 있었거든요. 사실 저는 그때 잘 동남아 몰라서 비슷비슷한 나라였어요. 근데 그때 보니까 말레이시아는 조금 공무원들이 괜찮은 것 같고 필리핀은 조금 덜 괜찮은 것 같고 그랬거든요. 고만고만했는데 얼마 전에 제가 두 나라 경제 지표를 보니까요. 말레이시아는 아직도 아까 저 필리핀은 아직도 얼마 안 되고 태국에 3,500 정도 되고 말레이시아 9,500이더라고요. 만불 되면 거의 선진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의 시스템 차이가 10몇 년 지나니까 확 차이를 만들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약간 더 정비해서 다음 시대로 가서 4, 5만 불을 갈 거냐 하던 데를 멈추다가 지금 정치할 거냐 딱 그 갈림길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저 용띠리를 기다리면서 제가 그 아까 우띠리하고 선띠리가 피자를 다 주워 먹으려는 거를 두 쪽을 남겨놓고 제가 덮었습니다. 근데 우리 용띠리가 참 착하네. 오늘 엄청 바쁜 일정이 있는데도 나는 오늘 펑크 내는 줄 알고 이거 다스는 누구 겁니까? 이거 우리끼리 하려고 그랬는데 할 수 없이 저 피자 두 쪽을 줘야 되겠네. 그러면 남은 피자 두 쪽은 용민이 겁니까? 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근데 저는 한 쪽도 못 먹었어요, 사실. 진짜야? 너 왜 식은땀을 흘리고 그러니? 아니 왜? 그러면 김영민 도착하고 나서 예. 뭐 3부 같은 2부 후속편을 하도록 왜냐면 하겠습니다. 다스는 누구 겁니까? 이거 잠깐 이야기하고 그냥 끝내야 돼요. 용민이 오면 한 10분 안에 끝내자고. 아니 금방 물어보면 알아요. 누구 거냐고 해서 답이 나오면은 바로 끝나는 거고 네. 안 나오면 모르는 거니까 하나 말한 거고. 다스는 누구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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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용띠리가 지금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박수 좀 주시고요. 예. 용띠리. 뭐 몇 시간이 걸렸다고? 2시간 걸렸습니다. 갑자기 김무성 씨가 김무성이 아니고요. 누구야? 안녕하십니까. 문재인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저의 전성 시대입니다. 자, 근데 2시간 와서 10분 방송하고 가기 생겼다? 아이고, 우리 뭐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그래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 다스 당연히 뭐 MB 거다. 예. 아니 너무나 당연한 건데, 예. 우리 뭐 다 알면서 이제 묻고 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나 몰라. 너무 복잡하더라고 그걸. 예. 아니 뭐 저는 뭐 다른 무엇보다도요. 이거는 다들 모르실 텐데. 모르니까 부르지. BBK에 말이죠. BBK에 장로회 신학대학교가 한 2억을 출자했습니다. 아, 그래? 네. 장로회 신학대학교가 김경준 보고 2억을 투자했다는 얘기인데 그게 과연 가능한 얘기일까? 예. 따지고 봤더니 그 당시 장로회 신학대학교가 BBK에 출자할 때 이사장이 원광기 목사라고 잠실교회 목사예요. 지금은 이제 원로 목사가 됐지만. 근데 그 양반이 보니까 MB하고 고대 동기. 예. 고대 동기고 또 이 양반이 기관지염 때문에 고통을 겪었던 청춘의 그 시기. 그것도 MB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또 MB가 2007년에 이제 대선 출마했을 때 그때 고대 기독교 교우회장을 맡았어요. 그 기독교 교우회가 대선 앞두고 2007년 대선 앞두고 막 MB를 하나님이 보내신 뭐 이런 그 지도자인 양 막 추켜 세우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때 이제 회장을 맡았죠. 그 말을 뭐 원광기 목사가 직접 한 건 아니지만은 이거 보면은 MB 보고 장신대가 BBK에 출자한 게 아닌가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장신대가 무슨 돈 버는 기관도 아니고 그거랑 말이죠. 다스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결국에는 BBK가 곧 MB 것이고 따라서 다스가 MB 거인 것은 뭐 전혀 뭐 어렵지 않은 추론이 가능하다. 이 저 다스가 BBK에다가 190억을 투자한 거 아닙니까? 다스 관계자들은 김경준을 전혀 몰랐어요. 근데 김경준 얘기로는 MB가 경주에 내려가서 사람 만나면은 거기서 돈 줄 준비를 다 하고 있을 것이다. 갔더니 1시간도 안 돼가지고 꽝 찍었죠. 190억 출자하기로.
그래놓고 나중에 또 이제 140억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MB가 자신의 권력을 총동원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 이거는 진짜 MB가 다스의 실소유주가 아니고서는 그림이 맞을 수가 없어요. 퍼즐이 맞을 수가 없어요. 거기까지는 나도 아는데. 창신은 모르셨잖아. 장신대 지금 얘 몰랐으면서 종교 어디 개혁하고 왔다고 지금? 아니요. 저기 아니 그게 딱 맞는다는 이게 뭐 한 방이 있는 줄 알고 내가 기다렸지. 그게 일종의 소소한 한 방이고. 소소한 한 방이고. 센 건 뭐 있어? 센 거요? 우리 지금 저기 요즘 기다렸어요. 국정원 특수활동비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국정원 특수활동비 얘기했나요? 안 했어. 국정원 특수활동비란 게 뭡니까? 영수증 없이 그냥 결산도 안 받고 돈 받으면 지멋대로 쓸 수 있는 돈 아닙니까? 원래 그런 돈이라며. 근데 사실은 국가 안보를 위해서 써야 할 돈. 당연하지. 간첩 잡으러 갔는데 이제 간첩을 잡으러 어떤 호텔에 투숙했는데 호텔에 투숙한 거를 뭐 그 영수증을 받아가지고 결산 보고 하면은 동선이 다 파악되고. 그렇지. 이건 결과적으로 국익에 또 국가 안보에 별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국가 안보를 위해서 국정원 이들이 알아 써라. 총액만 딱 정하면은 그걸 그냥 뭉태기로 탁 주는 거야. 네. 알아서 써라 그러고. 예. 그런데 이제 주진우 기자가 최근에 취재한 내용을 보면은 MB 때 특수활동비를 빼다가 몇 억씩 빼다가 원세훈이 MB한테 갖다 바쳤다는 거죠. 아니 갖다 바친 정도가 아니라 MB가 캐나다의 은행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은행에 직접 그 돈을 갖고 가서 입금을 했다는 거예요. 예. 주진우 기자가 그걸 파악해낸 겁니다. 입금까지는 파악해냈는데 지금 총액이 얼마 남은지는 아직 파악 못했지? 예, 그거는 알 수 없는데 대략 규모상 보면 30조 이상 되지 않겠는가. 30조? MB의 전체 비자금 30조? 예. 자원외교가 35조였는데. 그러니까 최소 그림이 잡힌 것만. 야, 근데 우리 호미가 말이죠. 아주 굉장히 천연. 파리가 많아. 왜냐면 너무 많아요. 왜냐면 올 때를 기다려가지고 우리가 문을 열어놓고 있었거든. 그리고 너 때문에 그래. 피자를 내가 두 쪽을 남겨놓고 저 덮어놓고 있었다. 당신 피자야. 파리가 배고프지. 그럼 파리를 잠깐만 피자를 대표해야 돼. 그래가지고 저 우리 대인이는 뭐 할 얘기 없니? 정황상으로 보면 굉장히 이상한 구석들이 많죠. 그러니까 다스가 아주 급성장을 하는 시기가 이명박 때하고 되게 겹치고 또 아까 이제 비자금 30조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건 뭐 추정하기 쉽진 않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 지금 반론하는 겁니까, 형님? 아니 그게 아니라 선대인 기다리다가 빡. 아니 형님 때문에 온 거지. 그런데 이것도 반론을 하면 뭐야 이게 대체? 아니 반론 내가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아니 내가 반론이 아니라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도움이 안 되잖아. 이분이 2시간 동안 교통지역에서 생활하더니 아니 반론을 하면 기분 나쁘지. 2시간 동안 이렇게 뚫고 내려왔는데. 아니 그러니까 반론이 아니고 왜 이러는 거지 갑자기 분위기가 험악해지는 거지. 예전에 제가 구여권 인사 그러니까 MB 쪽에서 그나마 이제 조금 착하다는 놈들. 오세훈은 혹시는 아니죠. 오세훈은 아니고. 자, 그쪽 사람 이야기를 들었더니 그때 MB가 이 축적하고 있는 비자금 규모가 어느 정도일까요? 제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한 10조 원 정도 되냐고 그랬더니 그 양반 이야기가 그거보다 훨씬 많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론이 아니라 도와주는 이야기가. 그렇구나. 그럼 30조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와 관련해서 아까 이제 뭐 우리가 앞에서 자원외교라든지 그 다음에 통공기업들 통해서 이제 대규모 토목 사업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부채가 엄청 늘어났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돈들이 다 어디로 갔는지 우리가 효과를 잘 못 느낀다는 것뿐만 아니라 특히 자원외교 같은 경우는 밖으로 투자한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뒤로 새나간 돈들이 너무 많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되게 제가 보기에는 하나씩만 하자. 집에 가자. 이상한 정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이래? 포스코 건설이라고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형님이 좌지우지했던 그 포스코 건설이 사실 이명박 정부 들어오면서 결정적으로 망가지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포스코 그룹 안에서 그 포스코 건설이 그때 갑자기 매출액이 엄청 늘어납니다. 수주액도 엄청 늘어나고. 그러니까 왜 MB 정부 때 그렇게 수주가 늘어났느냐. 그 중에서도 특히 해외 사업에서 수주가 엄청 늘어나요. 그러니까 원래 시공 능력으로 보면 한 뭐 그냥 10위권 뭐 그 안쪽에 살짝 들던 회사가 막 1, 2위를 다퉈요. 그때. 그만큼 이제 갑자기 수주액이 늘어나는 거죠. 근데 보통은 이렇게 해외 시설 사업 같은 것들을 하면서 사실은 돈을 이제 뭐 여러 가지 경로로 빼돌리기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정황들이 다 이상하게 딱 맞물려 간다는 겁니다. 조세도 피처로 향하는 돈,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굉장히 늘어나요. 2배, 3배씩 막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정황들이 다 그 시기에 똑같은 통계 지표들이 똑같은 게 아니라 어떤 각각의 지표들이지만 이 지표들이 왜 다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냐는 거죠. 그런 면에서 굉장히 정황상으로 의심할 여지들이 굉장히 많은 거고요. 사실 다스는 어찌 보면 엄청난 규모의 그런 자금들 중에 일부가 사실은 드러난 거죠, 어찌 보면. 그래서 우리 우띠리는 이제 다스에 대해서 뭐 할 말 없어? 그래서 다스는 누구 거냐고? 두 사람 얘기만 들어서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스 140억 때문에 이제 좀 사람들이 열받아 하는 건 이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명박은 엄청나게 사실 축제를 했어요. 그 형제들이 그냥 정치를 했는데 부가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이유는 뭐 그 과정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자 분명히 그랬는데 BBK 이제 그 사건의 과정에서 이 다스 특히 이게 관련해서 미국에서 어쨌거나 재판 과정에서 140억을 투자자들한테 돌려주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걸 안 돌려주고 이 사람들 형제가 사실상 꿀꺽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우리가 묻고 있는 거죠. 도대체 다스는 누구 거길래? 네. 누구 거길래? 모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쌓아왔던 그 삥땅 쳤던 돈들 이걸 갖고 국민을 위해 썼다면은 이건 뭐 진짜 국민들이 뭐 무상급식은 물론이고 고교 무상 교육 이것도 다 가능한 것이고. 가능한 거지. 네. 그 돈이 다 새 나간 거다고 보니까 억울한 거지 우리는. 네. 우리가 이 꼴로 살 필요도 없는 것이고. 너는 그 꼴로 살아도 된다. 너는 왜냐하면 막말한 죄가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너 잘 나가지? 아 그렇죠. 막말 때문에 잘 나가는 겁니다. 그래? 예. 뭔 소리야 그게 돈을 또. 엄청나게 벌어가지고 곧 엄마 아파트 살 것 같아요. 엄마. 아니 돈을 뭘로 벌었는데? 갈구리채로 좀 긁어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 라디오도 새로 들어가서 SBS 라디오 아침에 하지. 네, 김어준하고 같이 붙는 거 아닌가? 김어준 아니요. 그 양반 7시부터 전 6시부터 7시까지입니다. 아 피해 갔구나. 아니 피해 간 게 아니라 이제. 김어준이 빌더라고요 무릎 꿇고. 제발 좀 그 시간엔 하지 말아달라. 이게 탈이야. 애가 겸손할 줄은 몰라. 서로 잘 되니까 좋다. 팟캐 또 뭐 하나 한다며. 네, 김어준의 블랙하우스가 곧 시작되니까 김영민이 한다는 게 블락하우스야. 근데 블락하우스가 뭔데? 블락 몰래 블락? 뭔 블락? 그 이제 뭐 트위터나 페이스북에서 까부는 사람들 블락. 그냥 차단하는 거 블락이라고 하죠. 왜 블락했는지? 예, 그렇죠. 근데 어떤 내용으로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그냥 웃겨보려고 한번 한 건데 뭘 그 세심하게 심오하게. 그다음에 너 무슨 관장 있었잖아.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 대응하는 김용민의 뉴스 관장. 난 얘가 제일 웃긴 것 같아요. 맘마이스 한번 나가봤는데 너무 무섭게 분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거 웃기던데. 무서워가지고. 그것도 화장실 가서 너무 힘들어요. 그 치마를 이렇게 거치고 일 본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예. 앉아서 봐야지 그러니까 앉아서. 일을. 왜 서서 봐? 치마 입고 서서 일 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 방법이 있어. 그 얘기는 재밌게 들었는데 배트맨 슈트 있잖아요. 가장 최근에 나온 거 이전에는 배트맨 슈트 입고서 배우가 화장실을 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왜? 지퍼가 없으니까. 없으니까. 그래서 입고 그냥 버텼다는 거예요, 그게. 그 구멍을 좀 내주지 그랬어. 옷에다 너무한다. 아니 그럼 슈퍼히어로들은 다 그런 거 아니야? 다 그렇게 이제 구멍이 없던데. 최근에는 이제 소재가 바뀌면서 팬티를 거꾸로 화장실을 입고 갈 수 있잖아. 있는데 90년대 이럴 때는 그냥 다 버텼다는 거예요. 그랬구나. 그 배트맨 슈트는 모가지도 안 돌아갔대요. 그렇지, 위부터 아래까지 쫙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급한 경우는 처리를 하려고 이제 성인용 기저귀를 알아봤는데 그게 사이즈가 되나? 아니 그 사이즈를 떠나서 찔끔찔끔은 되지만 이게 그냥 쏟아내는 거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게 없대요. 왜? 없다는데? 그 여자들 생리대가 작아도 엄청난 양의 저 엄청난 양 보세요. 흡수 능력이 있어. 어떻게 달아요, 누님?
할 방법을 모르겠는데. 알았어. 아니 주제가 다스는 누구 거에서 갑자기 빤스는 어떻게? 얘만 오면 이렇게 망가질 이 저질. 아이씨. 자 그래서 우리 용띠리가 그러면 네. 이제 오랫동안 기다리신 여러분들 위해서 멀리까지 오셨고, 네. 그러니까 이제 용띠리 보고 싶어서 지금 가시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이렇게 우리 문을 걸어 잠갔잖니. 예. 왜냐면 우리 관객수가 점점 빠지기 때문에 예. 여기 한 번 오면은 못 나갑니다. 그래서 한번 마지막으로 인사 좀 그동안 어떻게 지내고 뭐 광고하고 싶은 거 광고하고 우리도 광고할 게 있어 지금. 촛불혁명 이후로 우리나라가 정말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 가고 있는데요. 저는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시대의 촛불혁명을 평가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한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한 100년 지났을 때 비로소 촛불혁명의 그 가치를 우리들이 이제 파악할 수 있을 텐데, 물론 아직까지 많은 국민들은 이게 촛불혁명이 미완의 상태다. 계속 이 정부가 한 5년 가다 갑자기 또 자빠지고 그러면은 이건 또 과거 헬 시대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촛불혁명이 세운 정부를 길이 보존하도록 계속 연대하자, 싸우자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유산, 자산으로 이 촛불혁명을 길이 보존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걸 위해서 제가 열심히 앞으로도 활동하겠습니다. 예, 용띠리에게 박수 주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엔 또 누구 목소리야? 네. 안녕하십니까, 김근태입니다. 김근태 의원님. 아이고, 예, 그립습니다. 똑같대요. 자, 네. 그러면 우리 선띠리가 뭐 마지막 인사 겸 광고 겸 이렇게. 예. 각 지역마다 있긴 할 텐데요. 용인시에도 장애인 자립 생활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이쪽에서 이제 벼룩시장 비슷한 그런 후원 행사가 있어서 갔는데, 제가 2층에 이제 꾸며진 공방을 가보고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휠체어 타신 중증 장애인 분들이 모여서 이 미싱 작업을 하고 계신 거예요. 거기서 이제 뭐 옷 같은 그런 이제 제품들을 만들어서 이제 그걸 또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이 자립적인 경제 생활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인데, 미싱 기계가 가장 짧은 게 10년이 됐고 20년 넘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또 새 걸 산 것도 아니에요. 중고로 산 건데 그것도 이제 이미 오래돼서 잘 안 되거나 또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이게 이제 처음 나올 때부터 그 다음에 이제 장애인분들은 이게 좀 불편하기 때문에 그 장애인들이 쓰기 편한 그런 미싱이 있습니다. 예, 미싱 기계들이 있어요. 재봉틀. 그래서 그게 제가 보니까 한 7, 8대가 필요하던데, 적어도 그 중에 한 2-3대만이라도 좀 바꿔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이 방송을 통해서 혹시 도움 주실 분들, 네, 좀 도움 주시고 싶은 의사가 있는 분들은 좀 후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원 계좌를 제가 좀 안내를 해드릴 텐데요. 신한은행이고요. 140-011-273950.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신한은행 140-011-273950. 이쪽으로 받는 사람은 누구야? 방해인 정확해야지. 받는 사람은 보니까 선대인. 이 아니고요. 보내는 사람이 선대인 아니에요? 네. 제가 이거 받으면 큰일 납니다, 이거. 네. 용인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로 소액이라도 좀 정성을 보태주시면 그분들이 잘 할 수 있고 또 새로운 용기를 가지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좀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선띠리 선대인이었습니다. 박수 주시고요. 우리 우띠리 오랜만에 또 이렇게 같이 만났는데. 저는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내는 중이라서 작년 7월에 차를 없앴어요. 1년 조금 넘게 차 없이 지냈는데요. 뭐 돈도 없고 뭐 약간이라도 좀 생활비 줄일 생각도 있었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자꾸 오라고 그러니까 차 없다고 그러면 좀 좋더라고요. 1년만 차 없이 지내려고 그랬는데 계속 돈이 없어서 지금도 차가 없거든요. 너도 또 혹시 차 사달라고 그러는 거 아니지? 아니. 이제 차 살 돈은 생겼는데 아까워요. 이제 그 차에다 쓰려니까. 근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지난 대선이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 10년간 정의당 이전에 민주노동당 일부에서 만들었던 정책이랑 시민단체가 갖고 있는 정책들을 요번 대선에 어쨌든 또 여러 명의 후보가 또 통합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창고 대박한 세일 한번 한 거예요. 다 털어준 거거든요. 그리고 나니까 시민단체도 없고 다른 정당에도
다음 시대 정책은 뭐냐 지금 없어요. 텅 비어 있어요. 그리고 했던 거를 이제 조금 강화시키거나 좀 그런 것만 있지 새로운 지금 대안은 없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88만 원 세대에서 청년 얘기를 한 게 실제로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친 거는 10년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만들면은 이게 정말로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법이 되는데 한 10년쯤 걸려요. 그러면은 제가 지금 해야 되는 일은 5년이나 3년 후의 일이 아니고 10년 후에 우리한테 필요한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30대 때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10년 정도 먼저 얘기를 하면은 그게 확산이 돼서 세상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뭐 사람들도 별로 안 만나고 방송도 다 정리하고 칼럼도 정리하고 생각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고 아마 그래서 이제 패널이나 이런 고정된 형태로는 제가 지금 이제 들었던 마이크가 아마 이번 정권에서는 마지막일 것 같아요. 아직은 저도 조금 더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9년이나 10년 후에 우리는 뭘 갖고 세상에 관한 얘기를 할 것인가 그런 걸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석군 철학관을 연다는 얘기가 있던데. 점을 붙여 이마 정중앙에. 야, 내가 얘를 왜 기다렸을까? 아까 근데 10만 원 받고 갈 거. 야, 기다려도 보람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호미에서 여러분과 함께한 나는 꼽살이다. 이렇게 정말 오랜 시간을 같이 해주신 여러분들이신데 그만큼 기다리면서 행복하셨었어야 되는데 괜찮으셨습니까? 네. 아이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용띠리도 그렇고 우띠리도 그렇고 뭐 이제 올해는 거의 다 갔으니까 내년쯤에도 우리 선띠리 혼자서 지금 낙곱살이 이거 이어가느라고 진짜 우리 곽현아랑 힘들다. 그러니까 예. 가끔은 좀 이렇게 좀 예. 도와주려고 이렇게 마음을 좀 먹고 이렇게 우리가 살자. 예. 자주 좀. 알겠습니다. 예. 예. 근데 좀 도와주려고 그래도 잠이 너무 와요. 잠이 너무 와. 옛날엔 이런 얘기하면 우리 선띠리가 삐지고 그랬었는데 이제 애가 마음이 넓어졌어. 네. 예. 자, 세상이 뭐요? 제가 보니까요, 이 화내면 안 되는 직업이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감정노동입니다. 감정노동. 예. 세상이 좀 밝아진 것 같지만 아직은 긴 밤이었다가 이제 새벽쯤 그렇게 온 것 같습니다. 환하게 밝아질 대한민국을 위해서 낙곱살도 띨띨이들도 저도 그리고 오늘 오신 여러분들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아직은 더 할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 낙곱살이다 여러분들 많이 아껴주시고 성원해주시고 그러셨는데 주위 분들에게 더더욱이나 많이 좀 광고 좀 해주시고요. 오랜만에 우리 마무리 좀 힘차게 한번 해볼까요? 정치는 쫄지마, 경제는 속지마. 야, 이거 얼마만에 하는 거요? 가슴이 두근거리네. 자, 오랜만에 해봅니다. 정치는 쫄지마, 경제는 속지마.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